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한은에서 빅스텝을 단행하며 금리가 높아져 이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이 급증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챙기게 되며 이번 연도 8월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만 1,39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 하락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연면적 1,000평 이상 중 대형, 업무 상업용 빌딩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 역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끌, 비투에 나섰던 가계가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이 침체를 겪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있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마저 커지자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서둘러 상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기간의 이자 수익에 더해 연평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챙기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에서 8월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중도 상환 건수는 33만 7,4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신용대출 중도 상환 건수가 34만 17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규모의 중도 상환이 이뤄졌습니다. 월 평균 기준으로는 지난해 2만 8,347건에서 올해 4만 2,176건으로 무려 149% 급증했습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중도 상환 건수는 2018년 43만 4,499건, 2019년 45만 8,435건, 2020년 43만 5,010건, 2021년 34만 170건, 올해 1, 8월 33만 7,40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이후 월 평균 중도 상환 건수가 4만 건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으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가계의 신용대출 중도 상환 규모는 5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규모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주 담대 중도 상환 건수는 2018년 42만 1,662건에서 2019년 39만 6,087건, 2020년 39만 1,889건, 2021년 27만 2,979건, 올해 1에서 8월 16만 1,230건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계 신용대출 중도 상환 건수가 급증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장 갚을 수 있는 빚부터 상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인 경우 주택 구입이라는 목적이 워낙 뚜렷한 데다 대출 규모가 크다 보니 상환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라면서 금리가 높아졌다고 갑자기 상환에 나서기는 어렵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은 비교적 대출 규모가 작고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주식투자, 급전 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상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다 라면서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당연히 고금리인 신용대출을 우선 갚는 것이 유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을 받는 동안 이자 부담을 지는 데다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중도 상환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담대의 경우 대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갚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이전에는 부과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자금 운용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상 은행은 가계나 기업이 대출을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 상환 금액의 대출 잔존 기간 비율, 중도 상환 요율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올해 기존 가계의 신용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각각 0.70%와 0.60%,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수수료율은 1.40%와 1.20%가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신용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5대 은행이 5년간 이 같은 중도 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만 무려 1조 1,546억 원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2,474억 원, 2019년 2,654억 원, 2020년 2,759억 원, 2021년 2,269억 원, 올해 1에서 8월 1,390억 원 등입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2,881억 원을 벌어들였고 하나은행이 2,488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우리은행 2,165억 원, 신한은행 2,123억 원, 농협은행 1,889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과거 저금리 대출을 금리 급등 시점에 중도 상환받으면 은행은 더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라며 대출 계약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수익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 하락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170.5로 지난 8월 2.56% 떨어져 두 달 연속 지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62%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3.94% 급락했던 것에 비하면 낙폭은 둔화됐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마이너스 6.63%로 부동산원이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종전 최대치인 2010년의 1년치 연간 하락률 마이너스 5.89%를 8달 만에 뛰어넘은 셈입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134.5로 전월 대비 1.88% 하락하며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마이너스 5.2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종전 연간 최대 하락률 2010년 마이너스 1.7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 절벽 속에 종전 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춘 급급 매물만 극소수 팔리면서 실거래가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도강 지역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175.9로 2.41%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2% 하락한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에는 최근 다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고점 대비 6억 7억 원 떨어진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주택형에 따라 시세에서 1억에서 2억 원 떨어진 매물만 겨우 팔릴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수도권 실거래 가격 지수는 155.2로 전월 대비 2.53% 하락, 전년 동기 대비 6.45%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최장 연말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수 심리는 갈수록 위축되는 분위기라며 실거래가 지수 하락도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서울의 연면적 1000평 이상 중 대형, 업무 상업용 빌딩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신호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17일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기업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2019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서울 연면적 1000평 이상 업무 상업용 빌딩 분기별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는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 감소했습니다. 올해 2분기 거래도 26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5.8% 줄었습니다. 1000평 이상 업무 상업용 빌딩 거래는 2020년 1, 2분기만 하더라도 20건대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 들어 35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1분기 42건에 이어 2분기에는 48건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 경기 둔화 신호의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은 28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분기별 거래량은 20건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 대형 빌딩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스퀘어가 최근 전문가 집단인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5.0%는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유광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라며 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돼 부동산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 역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0.24% 하락했습니다. 2분기까지 0.10% 상승했으나 3분기 들어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2분기 0.41% 올랐으나 3분기에는 0.01%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 오피스텔은 하락폭이 2분기 마이너스 0.41%에서 3분기 마이너스 0.57%로 확대됐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가격도 전국 기준 2분기 0.19% 상승해서 3분기 들어 0.09%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2분기 0.42%에서 3분기 0.12%로 오름폭이 둔화했고 지방은 마이너스 0.33%에서 마이너스 0.46%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세 가격과 달리 월세 가격은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느니 월세를 내겠다는 수요가 증가한 탓입니다. 3분기 전국 오피스텔 월세는 0.47% 뛰어 2분기 0.39%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의 월세 가격은 2분기 0.45%에서 3분기 0.41%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2분기 0.05% 떨어졌던 지방은 3분기에 0.13% 올라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교통 환경이 양호한 신축 오피스텔의 수요는 꾸준했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세로 인해 중대형 규모 오피스텔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끌 빅2에서 수익이 나면 100% 본인이 이익을 보듯이 손해가 나면 100%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음. 물가 안정,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국 달러 금리 인상은 필수임. 20대 억대의 돈을 대출받을 생각을 하다니 용기에 감탄하고 갑니다. 이 상황이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대출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태는 좀 달라져야 함. 변동금리로 대출해놓고 전혀 생각 못했다는 건 생각 없이 산다는 말과 같음. 모두 그들의 선택이니 지원할 생각 마시오. 이런 상황을 피하려 노력한 사람들도 있답니다. 불편하지만 은행 빚을 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투기를 위해 빚을 낸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리에 대한 역사를 몰라 생긴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3번의 금리 정점이 있었고 이에 대해 말해줄 현재 40에서 70대가 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정점 찍고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고 내려올 때는 급락하듯 내려오니 힘내시고 다음 세대에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한 번씩 이러한 경우도 있다고 꼭 말해주었으면 합니다. 행복합니다. 절대로 평범한 납세자들이 낸 돈이 투기꾼들 구제해주는데 사용돼선 안 됩니다. 투기꾼들은 서민이 아닙니다. 진짜 서민은 대출조차 못해요. 빚 없는 사람은 돈은 적게 벌어도 마음은 편한 시기네. 빚은 자신의 자유를 잃게 만드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저금리가 힘들다. 한계에 왔으니 올릴 수밖에. 내가 늘 가던 마트 늘 사던 물품들 가격 오른 거 보면 진짜 물가 너무 올랐더라. 매번 반복해도 매번 당하는 건 개미들 결국 또 하락장에 큰 손들은 죽죽할 거고 상승장이 오면 개미들은 또 달려들겠지. 어차피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 이 시기가 지나면 상승장은 또 찾아올 걸 알지만 현실이 두려워 손해를 보고 또 개미들은 떠나갈 거야. 공포를 이기면 승자가 된다지만 공포를 이기는 개미는 없으니까. 이자를 걱정하고 살 정도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소득 대비 너무 비싼 집을 구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도하고 적당한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